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은 다양한 검체에서 핵산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이번 주는 핵산의 정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교과서 7장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다양한 검체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했어요. 혈액이나 조직, 감염성 질환 환자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검사를 위해서는 DNA를 추출하게 되고, 추출한 후 DNA가 잘 추출되었는지 정도 관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추출 과정에서 DNA가 분해되었는지, 오염원이 잘 제거되었는지, 농도는 충분한지를 검사를 해야 분자 진단 검사에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DNA 추출 후 DNA 정도 관리를 위해서 정성적, 정량적 검사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정성적 방법으로는 DNA를 전기영동해서 DNA의 크기를 분석하고 분해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인 전기영동 방법을 통해서 정성 분석하는 방법이고, 정량 분석으로는 분과학적 방법을 이용해서 DNA 농도와 순도를 확인하여서 추출 과정에서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었는지, 농도는 적절한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상검사실에서 DNA 정도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자진단 검사를 수행하고 나서 이 결과의 신뢰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첫 단계에서 DNA 추출 후 DNA 정도 관리를 통해서 검사의 질을 보장받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NGS와 같은 이런 고출력의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DNA 정도 관리는 필수 단계입니다. 이럴 때 DNA의 정성적 분석 방법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영동 방법입니다. 특히 DNA와 RNA, 프로틴과 같은 이런 분자들은 전하를 띠고 있는데, 이 전하를 띈 분자를 전기영동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유용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전기장에서 이런 핵산을 분석하는 기본 원리와 특히 DNA에 분석하는 기본 원리, 그 다음에 DNA 정도 관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영동 방법은 1930년대 티셀리우스가 세럼 프로테인을 분석하는 목적으로 개발한 방법으로 여전히 임상검사실이나 연구실험실에서 생체 분자를 포함한 많은 분자를 분석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지된 분자가 전기장에 놓여지게 되면 이 분자가 갖는 차지, 플러스 차지인지 네거티브 차지인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쉐입, 리니어 폼인지 글로뷸러 폼인지 헤리칼 폼인지에 의해서 이들 전기장에 놓여진 이들 분자가 캐소드 방향으로 갈지 애노드 방향으로 갈지, 또 이것의 방향 속도는 어떠할지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전기장에 놓여진 이들 분자들의 이동 속도는 여러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특히 이 전압, 전기장에 가해진 이 전압, 그 다음에 분자의 차지, 전체 전하, 크기, 그 다음에 분자의 모양, 그 다음에 용액을 구성하는 매질의 농도와 그 다음에 이온 강도, 그 다음에 매질로 사용되는 매질들의 그 비스코시티 점도와 또는 그 온도 등이 이들 분자가 결국은 이 전기장에서 이동하는 속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압의 세기, 분자, 전하량, 크기, 모양, 매질의 농도, 점도, 이온 강도, 매질의 온도 등에 결정해서 분자가 전기장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전기장에서 분자가 이동할 때 젤, 즉 매트릭스, 고체 지지체의 역할은 분자가 확산되는 효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한 전기영동 시 발생하는 그 열로 인해서 분자가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그 분자가 사이즈 기반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거름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젤의 역할입니다. 또한 버퍼 용액은 전기용동 시 액체 매질로 사용되게 되는데, 이때 완충 용액에 포함되어 있는 솔트, 염이온은 분자 간에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분자가 개별적으로 잘 분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효과적으로 전도도를 형성하여서 분리를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전기장에서 물질이 이렇게 이동되게 되는 이동도는 가해진 전압과 그 다음에 분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체 전하량과 분자의 쉐입과 크기, 사이즈에 의해서 결정되며, 또한 이들 전기장에서 가해져 있는 사용되어지는 여러가지 물리적 요소, 즉 매트릭스의 종류, 그 다음에 매트릭스 성분, 그 다음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포어 사이즈, 그 다음에 사용되는 액체 매질에 포함되어 있는 솔트 성분 등에 의해서 이동도가 결정됩니다. 특히 이동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도와 비례한 힘은 결국은 전기장에 가해진 전압의 양과 그 다음에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지에 의해서 결국은 이동도는 비례해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자의 이동도와 반비례하는 저항력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간의 마찰력과 그 다음에 포어 사이즈에 의해서 결국 저항력이 작용하게 되면서 물질의 이동도와 반비례한 특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분자의 차지와 질량이 만약에 일정하다면 분자가 크기가 크면 클수록 결국은 저항력이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은 전기용동 시 이들 분자가 더 느리게 이동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이 크기 기반에서 전기장에서 분리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서 전기용동 방법은 크기 기반에서 분자를 분석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생체 분자를 분석하는 실험용으로 다양한 전기용동 방법이 사용되게 되는데, 흔히 대학 실험실이라든지 연구 목적의 실험실에서 또는 임상 검사실에서 평판형 전기용동 방식이 사용됩니다. 평판형 전기용동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아가루즈 젤을 이용한 아가루즈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방법으로서, 이들은 환자에서 추출한 지노믹 DNA를 확인하거나 또는 PCR 산물을 확인하는 용도로 흔히 사용되는 전기용동 방법입니다. 또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일렉트로포레시스 페이지 전기용동 방법은 보통 DNA를 분석할 때 특히 D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전기용동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단백질을 분석하는 전기용동 방식은 단백질의 분자량 분석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SDS를 이용한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전기용동 방법이 사용되고, 또한 단백질의 종류를 확인하거나 단백질을 분석하고자 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2차원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 전기용동 방법이 이렇게 평판형 형태의 전기용동 방법으로 흔히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미량의 시료로 더욱 빠르고 동시에 여러 개의 검체를 분석하는 자동화 전기용동 방법이 널리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흔히 캐필러리 방식의 전기용동 방법이라든지 마이크로칩 방식의 전기용동 방식이라든지 테이프 방식의 전기용동 방법이 임상검사실에서 현재 널리 적용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DNA의 전기용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DNA 전기용동은 분자 진단검사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합니다. 특히 DNA를 추출하고 DNA 정도 관리를 하는 용도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 전기용동 방법이 되겠고, 또한 분자 진단 검사에서 질환을 진단할 때 PCR 산물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PCR 산물을 확인하게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전기용동 방법입니다.
또한 인간개념 프로젝트에서 염기서를 분석할 때도 전기영동 방법이 사용이 되었고, 또한 환자의 유전자들 분석할 때 유전자의 A형을 분석하거나 환자의 염기서를 분석하고자 할 때도 전기영동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미생물 또는 바이러스의 유전자형을 분석함으로써 결국 이 미생물의 A형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고, 또는 약물을 처리할 때 약물 유전체형을 분석하고자 하는 단계에서도 전기영동 방법이 적용되어서 사용됩니다. DNA는 이렇게 생리적 pH 또는 pH 약 7에서 7.5 요 내외에서 전체 백본에 있는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포스페이트에는 수소 양성자가 이렇게 해리되게 되면서 백본 전체가 인산기에서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DNA는 이렇게 생리적 pH에서 약 pH 7 내외에서 백본 전체가 음전하를 띠게 됨으로써 모든 DNA 분자는 이렇게 음전하를 띈 분자가 됨으로써 전기장에 적용되었을 때 이들은 모두 전하가 모두 음전하이기 때문에 크기 기반에서 이들 분자를 이렇게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DNA를 분석할 때 전기영동 방법은 크기 기반에서 DNA를 분석하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DNA를 전기장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네 단계 과정을 통해서 DNA를 확인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DNA 시료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DNA 환자에서 추출한 DNA와 또는 유전자 증폭 후에 이 DNA 시료를 DNA 염색 시약과 함께 섞어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과정에서 DNA를 전기장에서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젤 지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젤을 만들어 두고 또한 버퍼 용액을 조제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료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젤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이 DNA 시료와 염색 시약을 섞은 것을 재료에다가 이렇게 로딩, 즉 재료에다가 얹어 놓게 되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전류를 가해서 일정 시간 동안 전류를 가하게 되면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전기장에 존재하는 DNA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크기별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되면 이 분리된 DNA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DNA를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가 목적한 DNA가 존재하는지, 결국은 그것을 질적으로 이것이 분해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질적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노믹 DNA를 분리하거나 PCR 산물을 분석할 때 사용되는 고체 지지체로 흔히 사용되는 이 아가로즈는 이렇게 해초에서 추출한 아가 성분에서 고순도로 추출한 그 폴리사카라이드 성분이 되면서 이들이 액화시켰다가 고형화시키는 과정에서 이들 분자가 수소결합과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렇게 긴 선형의 중합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 긴 선형의 중합체가 굳게 되면서 이렇게 포어를 형성하게 되면서 이 구멍으로 핵산 분자, DNA 분자가 이렇게 통과되게 되는 시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아가로즈가 되겠고요. 우리가 핵산의 염기서열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이들 분자가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 성분이 이들의 구성분이 되어서 이들을 테미드하고 암모늄 퍼설페이트를 가하게 되면 이들 분자 간에 공유결합이 되면서 이렇게 크로스링크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이들 공유결합에 의해서 생성된 것들이 이렇게 분자의 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렇게 구멍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 조밀한 구멍으로 핵산 분자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되면서 이들이 크기별로 분리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이 생성된 이 구멍의 크기를 통과할 때 작은 DNA는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큰 DNA는 이 작은 구멍의 크기를 통과할 때 작은 DNA에 비해서 통과하는데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DNA가 크기가 큰 것일수록 여기를 통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들 사이즈별로 분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주게 합니다. 따라서 아가로즈 젤은 일반적인 지노믹 DNA를 확인하거나 PCR 산물을 확인할 때 보통 해상도는 로우 레졸루션입니다. 폴리아크릴아마이드에 비해서는 해상도는 낮지만 특히 지노믹 DNA PCR 산물을 확인하는 용도로 흔히 사용하는 고체 지지체로 흔히 사용되고, 그에 비해서 폴리아크릴아마이드는 이렇게 아크릴아마이드와 비스아크릴아마이드를 이렇게 크로스 링크 시킨 다음에 생성된 산물로서 이들이 더 조밀한 그 구멍을 형성하게 되면서 이게 DNA의 염기서열을 분석하는데 결국 하이 레졸루션 방식으로, 즉 고해상도로 염기서열을 하나씩 분석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지지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DNA가 전기장에서 이동될 때 DNA 이동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면 DNA 사이즈, 그 다음에 아가로즈의 농도와 그 다음에 DNA 형태, 컨포메이션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전압과 그 다음에 버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 강도에 의해서 결국 DNA의 이동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DNA의 사이즈는 DNA 사이즈가 클수록 이동도가 느려지게 되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이런 아가로즈나 폴리아크릴아마이드 구멍을 통과하는데 거기에 저항력이 걸리게 되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매우 느리게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크기가 작은 것일수록 더 속도가 플러스극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DNA 사이즈와 이동도는 반비례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젤의 농도도 결국 DNA를 분리하는 데 영향을 미칩니다. 아가로즈 젤의 농도가 이렇게 낮게 될 때는 이게 구멍의 크기가 큰 구멍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비교적 큰 DNA를 분리하는데 결국은 용이하게 하고, 그 대신 이런 젤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구멍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서 큰 DNA에 비해서 작은 DNA를 분리하는데 용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노믹 DNA와 같은 것들과 같은 큰 DNA를 이렇게 분석하고자 할 때는 아가로즈의 퍼센테이지를 결국 농도가 낮은 퍼센테이지의 젤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고, 이렇게 크기가 작은 특히 PCR 산물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이 아가로즈 젤의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이들 산물을 분석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또한 DNA를 전기장에서 분리할 때 적절한 이온 강도를 제공하는 완충 용액은 TA, TB 버퍼가 흔히 사용되게 되는데, 보통 이들 버퍼를 50mm몰 농도로 pH 7.5에서 7.8의 pH 조건으로 만들어서 흔히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특히 RNA를 분석할 때는 몹스나 소듐 포스페이트 버퍼가 흔히 사용되고, 프로틴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바비탈 버퍼 등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DNA 전기영동 과정과 DNA 전기영동을 통해서 추출한 지노믹 DNA의 정도 관리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우리가 지노믹 DNA를 추출하고 환자의 지노믹 DNA를 결국 정도 관리하기 위한 DNA 전기영동 방법은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단 DNA 시료를 준비하고 또 전기영동을 위한 젤을 만들고 버퍼 용액을 조제하는 단계가 이제 첫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전기영동에서 DNA를 결국은 전류를 가해서 DNA를 분리해내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전기영동이 끝나게 되면 이 DNA가 결국은 분리되었는지를 결국 UV를 가해서 확인하는 단계가 세 번째가 되겠고요. 네 번째 단계는 결국은 추출한 DNA가 잘 분리됐는지 그것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단계는 전기영동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DNA를 전기영동하기 위해서는 전기영동 기구, 특히 아가로즈 젤을 이용해서 전기영동하기 위해서는
이 평판형의 젤이 필요한데 특히 수평형 젤을 이용해서 DNA를 분리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DNA 전기운동을 위한 젤 탱크와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그 다음에 이 젤을 만드는 기구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젤을 조제하는 데 필요한 아가로즈와 그 다음에 플라스크, 그 다음에 버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결국 젤을 녹여서 액화시킨 것을 고형화시키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이 그 전자레인지라든지 힙블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가로 젤을 만드는 기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젤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이 샘플을 로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샘플을 젤 위에다가 로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일단 전기운동에 필요한 버퍼가 준비되어야 되는데 보통 TAE 버퍼나 TBE 버퍼가 사용됩니다. TAE나 TBE 버퍼는 트리스와 아세트산, 그 다음에 EDTA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BE 같은 경우는 트리스하고 보릭 액시드 EDTA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거는 검사실에서는 더 진한 용액으로 10xTA 또는 10xTBE 또는 50xTAE나 20xTBE 등과 같은 진한 용액을 이렇게 희석시킨 용액을 우리가 전개를 위해서, 전기운동을 위해서 세퍼레이션 버퍼로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젤을 만들 때도 이 버퍼로 같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또 필요한 버퍼가 젤 로딩 버퍼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샘플을 젤에다 넣을 때 DNA 시료와 함께 혼합하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 젤 로딩 버퍼에는 비중이 높은 글리세롤과 그 다음에 젤상에서 DNA가 어느 정도 전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지시약으로서 자일렌사이아놀이나 브로모페놀 블루를 1개 또는 2개 다 섞어서 혼합한 이것을 우리가 젤 로딩 버퍼라고 합니다. 이것과 DNA 시료를 섞어서 젤에 로딩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이 젤 로딩 버퍼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DNA 스테이닝 용액이 필요합니다. DNA를 염색하는 시약이 DNA를 확인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염색 시약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때 DNA를 염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용액이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나 사이버그린이라고 하는 형광시약들이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시약이 흔히 젤을 만들 때 DNA를 염색시키는 시약과 함께 넣어서 젤을 만들어서 붙이게 되면 나중에 DNA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젤을 확인하는, DNA를 확인하는 형광 장비를 이용해서 할 때 이거를 DNA를 확인시켜 줄게 하는 용도로 이 염색 시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시약이 DNA 사이즈 마커가 되겠습니다. DNA 사이즈 마커는 DNA를 전기운동했을 때 DNA 크기를 비교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DNA 사이즈 마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 일단 젤을 세퍼레이팅 할 수 있는 모든 전기운동 기구가 준비되어야 되고요. 일단 젤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젤을 만들 때 필요한 버퍼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젤의 DNA 시료를 로딩할 때 필요한 로딩 버퍼가 필요하고 또 젤에 DNA가 염색될 수 있는 시약을 첨가하는 때 필요한 시약이 DNA 스테이닝 용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NA 시료를 젤에 넣을 때 한쪽에다가 DNA 사이즈 마커를 넣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시약이 DNA 사이즈 마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DNA 전기운동을 위해서 필요한 기구가 준비되고 모든 시약과 젤이 만들어지는 단계, 이거를 우리가 첫 단계, 즉 아가로즈 젤의 전기운동을 위한 준비 단계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준비하셔야 다음 단계에서 전경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필요한 시약들의 조성은 우리 교과서 90페이지, 91페이지에 제시되었습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실험할 때 이들을 만들어 보고 용액도 조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젤에다가 DNA를 넣는 과정, 이것들을 같이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과정은 우리가 아가로즈 젤을 만들기 위해서 수평형의 젤을 만드는 젤 트레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샘플을 로딩하려면 이 콤이라고 하는 이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각의 틀에 이런 콤을 이렇게 끼워서 액화시킨, 결국은 아가로즈를 액화시킨 걸 여기다가 부을 때 필요한 기구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필요한 기구, 이것이 젤 트레이가 되겠고, 얘가 콤입니다. 이들을 조립하는 과정을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은 워킹 버퍼입니다. 우리가 전기영동 할 때 탱크에 담아서 DNA를 전개하고자 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젤을 만들 때 필요한 버퍼가 워킹 버퍼입니다. 워킹 버퍼로 흔히 사용하는 게 TA, TB 버퍼가 되겠습니다. TA는 트리스 아세트산 EDTA가, TBE는 트리스 보릭 액시드 EDTA가 포함되어 있는 버퍼이고, 적절한 이온 강도와 pH를 유지시켜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버퍼가 되겠습니다. 특히 TAE 버퍼는 일반적인 DNA 전기영동에 흔히 사용되는 버퍼로서 일반적으로 크기가 큰 DNA를 전기영동하는 데 바람직하며, 장시간 만약에 이 버퍼를 가지고 장시간 전기영동 할 때는 필요에 따라서 버퍼를 교체해야 되는 버퍼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TB 버퍼는 작은 사이즈의 DNA를 전기영동하는 것이 적절하고 높은 이온 강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DNA를 전기영동하는데 적절한 버퍼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런 버퍼들은 시판되는 버퍼들로 진한 용액들이 시판되게 되는데 10X 또는 50X, 20X의 진한 버퍼 용액을 구입하여서 실험할 때는 이것을 희석하여서 0.5X, 1X 버퍼로 희석하여서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워킹 버퍼와 이 트레이와 콤이 이렇게 캐스팅 되게 되면 이제 젤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아가로즈 젤은 1% 아가로즈 젤이 흔히 사용되게 되는데, DNA 크기에 따라서 이 퍼센테이지는 높이거나 낮춰서 젤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1% 아가로즈 젤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보통 1% 아가로즈 젤을 100ml를 만들려고 하면 1g의 아가로즈 젤을 이렇게 파우더를 이렇게 재고 그거를 100ml의 버퍼에 녹이게 됩니다. 이때 버퍼는 흔히 1XTAE 버퍼가 준비되게 되면 1XTB 버퍼, TA 버퍼 100ml를 메스 실린더로 재서 이 플라스크에다 넣고 1g의 아가로즈를 여기다가 넣어서 분말로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얘들을 섞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액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열을 가해서 액화시키게 됩니다. 보통 전자레인지나 힙블락을 이용해서 1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액화되게 됩니다. 이때 액화된 젤을 이제 완전히 액화가 끝나게 되면 알갱이가 보이지 않는 아주 투명한 젤리 형태가 되겠고, 이것을 약 70도씨 내외 정도까지 어느 정도 식혀줍니다. 이렇게 식혀준 데에다가 DNA 염색 용액을 이렇게 첨가합니다. 여기다 염색 용액을 첨가하는데, 아까 DNA 염색 용액으로 ETBR이나 사이버그린이라고 하는 염색 용액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을 액화된 아가로즈에다가 넣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잘 섞은 다음에 이 젤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젤을 굳히게 됩니다. 그 외에 필요한 것이 또한 DNA 사이즈 마커입니다. 교과서 90페이지, 91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DNA 크기가 다른 이런 사이즈 마커들이 이렇게 불임 7-1에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마치 이들 전개됐을 때, 전경동이 끝나고 났을 때 마치 DNA 밴드가
이렇게 여러 개의 마치 사다리처럼 보여지죠. 그래서 DNA 레더라고도 부르는데 이들 DNA 사이즈 마커는 이미 알고 있는 크기의 DNA의 혼합 시료입니다. 그러면 이들 혼합된 DNA를 함께 한쪽 웰에다가 넣고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면 이들이 크기가 작은 것이 먼저 플러스 부부로 가고 크기가 큰 것이 늦게 이동되기 때문에 가장 상단에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 크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알고 있는 사이즈 마커와 환자 DNA, 우리가 검사를 하고자 하는 이 산물의 DNA를 여기다 넣고서 함께 전기운동하게 되면 사이즈 마커와 함께 이 분석하고자 하는 DNA를 서로 비교 분석하게 되면 이 DNA 크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DNA 전기운동 할 때 DNA 시료를 로딩하는 과정에서 한쪽 웰에다 이 DNA를 사이즈 마커를 이렇게 넣고 전기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자, 이제 준비된 젤이 아까 액화시켜서 트레이에다가 콤을 꽂은 트레이에다가 붓고 그것을 이제 고형화시키게 되면 실온에 두게 되면 이렇게 고형화됩니다. 마치 청포묵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얀 약간 백색의 이 젤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꽂았던 콤을 제거하게 되면 이렇게 콤이 꽂혔던 자리가 이렇게 양의 빛처럼 생긴 콤을 이렇게 꽂게 되면 그 부위가 이렇게 패이게 되죠. 그걸 우리가 웰이라고 부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시료를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형화된 젤이 만들어지면 이 젤을 이렇게 젤 탱크에다가 전기운동 탱크에다가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탱크에다 넣게 되면 그거에다가 이제 버퍼, 그러니까 세퍼레이션 버퍼를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퍼레이션 버퍼를 넣고 그러면 여기가 버퍼로 이렇게 채워지죠. 그러면 그 각각의 웰에다가 환자 시료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DNA 시료와 그 다음에 젤로딩 버퍼를 섞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젤로딩 버퍼를 섞어서 웰에다가 이렇게 로딩하게 됩니다. 그래서 DNA 시료를 이렇게 젤 위에다가 넣는 거죠. 이거를 로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로딩이 끝나게 되면 여기다가 전류를 가해서 이렇게 전기운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웰에다가 각각의 웰에다 환자 시료들을 각각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들을 각각의 웰에다 넣게 되는 거고 끝쪽에 한쪽 끝의 웰에다가는 DNA 사이즈 마커를 로딩해서 함께 전류를 걸어서 함께 이동시켜서 이제 전기운동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젤의 DNA를 로딩하고 나면 그리고 전류를 가해서 DNA를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리 단계, 세퍼레이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전류를 가하게 되면 보통 100V 정도의 전류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V의 전류를 가하게 되면 각 웰의 DNA 시료와 젤로딩 버퍼를 넣고 같이 섞어서 전류를 가하게 되면 DNA가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플러스극으로 이동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DNA는 가시광선에서 확인할 수 없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이는 이 띠는 DNA가 아니라 이 띠는 젤로딩 버퍼의 띠입니다. 아까 젤로딩 버퍼에는 글리세롤이나 또는 수크로즈, 이렇게 밀도가 큰 시약과 함께 지시약으로 브로모페놀 블루나 자일렌 사이아놀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색 시약, 브로모페놀 블루나 자일렌 사이아놀의 시약의 그림입니다. 이거는 브로모페놀 블루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시약만 섞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밴드가 2개라면 2개 시약이 함께 섞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약을 넣는 이유는 우리가 DNA가 지금 우리 가시광선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가시광선 안에서 DNA가 어디쯤 있는지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DNA가 사이즈는 지금 모르지만 어디쯤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용도로 포함시키는 지시약이 바로 브로모페놀 블루나 자일렌 사이아놀입니다. 보통 브로모페놀 블루는
약 500 베이스 페어의 DNA와 이동도가 비슷하고 보통 자일렌사이놀은 2.5 kb의 DNA와 이동도가 비슷한 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루를 띤 이런 시약들을 통해서 DNA의 크기와 일정 크기와 이동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지시약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 DNA 시료와 함께 이런 우리가 젤로딘 버퍼를 함께 넣고 분리하게 되면 일단 분리가 일어나게 됐는데 이 안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DNA 시료가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외래 넣었던 DNA가 이렇게 분리되어서 플라스틱으로 갈 텐데 이런 작은 DNA가 이렇게 더 빨리 플라스틱으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큰 DNA는 작은 DNA에 비해서 이동도가 느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유는 이런 젤에 있는 이 매트리스 지지체가 시브 역할을 한다. 이 분자의 시브, 즉 체 역할, 망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들 그물에 DNA가 이동될 때 큰 사이즈의 DNA는 그 구멍을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고 작은 크기의 DNA는 쉽게 구멍을 통과하기 때문에 작은 DNA가 더 빨리 플라스틱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크기별로 이 안에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DNA를 전기장에다 놓고 분리하게 되면 지금 현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이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을 것이다. 분리가 일어난 것이 크기가 작은 것이 먼저 플라스틱으로 크기가 큰 것이 더 느리게 이것보다 움직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세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제 전기운동이 끝나면 DNA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디텍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DNA를 전기운동하고 나면 DNA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DNA는 이렇게 가시광선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분자이기 때문에 DNA를 염색하는 그 시약으로서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나 사이버그린을 사용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는 DNA 사이에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끼어 들어가는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는 분자, 인터칼레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ETBR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젤을 만들 때 넣어준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들이 DNA의 염기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갔을 때 이 에티디움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빛을 받게 되면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특히 자외선 빛 300에서 360 나노미터의 빛을 쬐어주게 되면 이때 이 에티디움 브로마이드에 있는 고리 구조에 있는 이 전자들이 빛을 흡수하게 되면서 형광을 발하게 되는데 약 590 나노미터에서의 주황색 형광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DNA가 존재하게 되면 ETBR이 끼어 들어가게 되고 여기다 빛을 쬐어주게 되면 DNA가 있는 자리에서 ETBR로부터 형광이 나오게 되면서 DNA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젤을 만들 때 이런 에티디움 브로마이드를 넣게 되면 DNA가 있는 자리에 이렇게 ETBR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때 이 DNA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젤상에서 DNA가 분리될 때 DNA가 존재하게 되면 젤에 포함시켰던 시약인 에티디움 브로마이드가 이렇게 DNA 사이에 이렇게 끼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DNA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기운동이 끝난 요 아가로즈 젤을 이렇게 UV가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UV 상자, 이거를 UV 트랜스 일루미네이터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요 위로 가지고 와서 이 젤 위에다가 UV를 이렇게 쬐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UV를 이렇게 쬐어주게 되면 DNA가 있는 자리에 ETBR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로부터 UV빛을 받게 되면 요 ETBR로부터 약 590 나노미터의 형광이 나오게 되면서 DNA가 있는 자리에서 결국 형광빛이 나오게 되면서 DNA를 이렇게 가시화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DNA를 염색하는 요 시약으로는 이 ETBR이 사이버그린이라고 하는 시약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에티디움 브로마이드가 발암성 물질이기 때문에 최근 검사실에서는 에티디움 브로마이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이버그린이라고 하는 시약을 이용해서 DNA를 디텍트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여 가시화한 DNA의 전기운동 결과입니다.
UV 상자에다 아가르주 젤을 이렇게 가져와서 UV를 켜면 아까 DNA가 보이지 않던 것이 이렇게 여기 DNA 염색 시약인 ETBR이나 사이버그린이 이 DNA 사이에 끼어 들어가게 되면서 UV를 쬐어졌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형광빛으로 DNA가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염색되게 되면서 형광이 발하게 돼서 이 DNA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 왼쪽 그림은 PCR 산물들을 이렇게 전기영동해서 PCR 프로덕트를 이렇게 확인한 결과가 되겠고요. 제일 왼쪽 1번 레인에 사이즈 마커를 넣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서 7번까지는 환자 시료를 넣고서 PCR한 증폭산물을 함께 젤 로딩 버퍼와 함께 섞은 다음에 전기영동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사이즈를 보니 300 베이스 페어와 400 베이스 페어의 사이즈 마커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300에서 400 베이스 페어 사이의 사이즈에 있는 약 350 베이스 페어의 사이즈의 PCR 산물이 증폭된 거로 판정이 되죠. 자,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지노믹 DNA를 추출한 다음에 전기영동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노믹 DNA는 이렇게 사이즈 마커에 비해서 매우 크기가 큰 DNA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 지노믹 DNA는 이렇게 사이즈 마커와 함께 전기영동했다 하더라도 사이즈를 우리가 구분하기는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노믹 DNA는 이 사이즈 마커와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하이밴드라고 합니다. 굉장히 웰로부터 이동이 잘 안 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이 하이밴드의 크기를 갖는 것이 이렇게 완밴드로 이렇게 나오게 됐을 때 이것이 지노믹 DNA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DNA가 지노믹 DNA가 추출되었는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과 같은 이 그림은 이 그림하고도 좀 달라 보이죠. DNA가 이렇게 분해됐을 때 이렇게 쭉 끌려져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DNA가 순도가 좋지 못하거나 결국 DNA가 분해되었을 때는 특히 지노믹 DNA가 분해됐을 때는 이렇게 끌림 현상, 이거 스미어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돼서 이렇게 분해된 DNA는 결국 다음 실험에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1교시에 이렇게 DNA를 전기영동하는 준비 단계, 그 다음에 분리, 그 다음에 디텍션, 그 다음에 그것들을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성적 분석 방법의 실제와 또 정량 분석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교시 해봅시다.